치매 노인네 당장 길바닥에 안 버리면 내일 당장 이혼이야. 여보,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 폭우 속에 버려? 수십억 빚더미에 앉은 제게 아내는 이혼장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치매 걸린 시아버지 당장 길바닥에 안 버리면 내일 당장 끝이야. 그 도끼 어린 협박에 무너져 저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심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돌아서는 천하의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폭우 속에서 아버지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3,000원짜리 호두과자 봉지 안에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 그때의 저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가 제게 건넨 마지막 눈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유리창을 닦아내고 있었지만 시야는 한 치 앞도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흐렸습니다. 40대 중반의 가장 태성은 운전대를 쥔 두 손에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좁은 차 안의 공기를 다 빨아들일 듯 거칠고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10년을 바쳐 일군 회사가 믿었던 임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게 된 태성에게 세상은 이미 칠흑 같은 암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가장 숨막히게 조여오는 것은 창밖의 어둠도 빚쟁이들의 독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수석에서 들려오는 아내 수진의 서슬 퍼런 목소리였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지금 당장 휴게소든 어디든 그 노인네 내려놓고 오라고. 안 그러면 나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접수하고 지민이 데리고 한국 뜰 거야. 나보고 저 치매 걸린 벽에 똥칠하는 노인네 뒷바라지 하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 살라고? 미쳤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날선 칼날처럼 뾰족한 그 말들은 태성의 가슴을 수십 번이고 찔러댔습니다. 태성은 백미러로 조심스럽게 뒷좌석을 훔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친 건설 현장을 누비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태산 같았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는 힘없는 치매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낡고 때 탄 갈색 크로스백을 품에 꼭 끌어안은 채 며느리의 날카로운 악다구니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버진데 어떻게 길거리에 버려. 요양원 자리 날 때까지만이라도. 태성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이라는 것을 그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양원? 돈 있어? 한 푼도 없는 주제에 무슨 효자 노릇이야. 당신이 못하겠으면 차 세워. 내가 직접 끌어내릴 테니까.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태성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내가 떠나면 하나뿐인 딸 지민이마저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지독한 현실의 무게가 그의 알량한 효심을 짓누르고 이내 무참히 부러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입술을 깨물며 억눌린 울음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해. 결국 항복을 선언한 태성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1Km 앞 휴게소라는 표지판이
빗물에 번져 일렁였습니다.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이정표처럼 보였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낡고 어두운 휴게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동안 뒷좌석에 아버지는 비 온다, 비와. 태성이 비 맞으면 안 되는데 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목소리가 태성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태성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 엔진이 꺼지자 세상은 오직 빗소리만 가득한 것처럼 적막해졌습니다. 인적이 뚝 끊긴 심야의 낡은 휴게소는 스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태성이 차마 움직이지 못하고 핸들만 붙잡고 있자 조수석의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유리창을 톡톡 쳤습니다. 빨리 해. 비 많이 와서 사람들 보지도 않아. 그 차가운 명령에 태성은 기계처럼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내리실래요? 태성의 부름에 영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을 고쳐 메고 아이처럼 훌쩍 차에서 내렸습니다. 영식은 아들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듯 앙상한 아버지의 소나기 힘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입술을 꽉 깨물고 아버지를 휴게소 화장실 앞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두운 벤치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영식은 우리 태성이 좋은데 데려왔네. 공기 좋다. 라며 실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성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벤치에 아버지를 앉힌 태성은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친 줄 알았던 휴게소 한쪽의 매점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호두과자라는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태성은 도망치듯 매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남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갓 구워낸 호두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간식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린 시절 태성이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었고 아버지는 늘 태성에게 그것을 사 먹이느라 정작 당신은 맛도 보지 못했던 그 호두과자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태성은 다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식은 호두과자 봉지를 건네받자마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우리 태성이가 최고네. 아버지, 여기서 이거 드시고 계세요. 제가 금방 화장실만 갔다가 금방 올게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태성의 목소리는 갈라져 형편없는 쇳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호두과자를 품에 꽉 끌어안고 고개를 거세게 끄덕였습니다. 응, 안 가. 여기서 딱 기다릴게. 우리 아들 빨리 와. 그 맑고 티 없는 대답은 태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천근만근의 쇳덩이를 매단 것 같았습니다. 비가 얼굴을 마구 때려 다행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이 아니었다면 그가 짐승처럼 쏟아내는 이 추악하고 비참한 눈물을 아버지가 보았을 테니까요. 태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진의 차를 향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쓰러지듯 올라탄 태성은 흠뻑 젖은 머리를 핸들에 쳐박았습니다. 흑, 흑.
억눌러왔던 울음이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나를 위해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한 아버지를 비오는 밤거리에 내다버리다니. 태성은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고 나가 아버지를 모셔오고 싶었지만 옆자리에 앉은 수진의 한숨 소리에 흠칫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수진은 알터니가 빠졌다는 듯 후련한 표정으로 의자를 뒤로 젖히고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내의 모습에 태성은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차 시동을 걸기 위해 태성이 키를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덜컹 하는 태성의 움직임에 수진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 매트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잠겨있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지잉 마이너스 짧은 진동과 함께 메시지 알림창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태성은 무심코 그 불빛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성의 숨이 멎었습니다. 알림창에 떠오른 이름은 김이사. 태성의 회사를 부도로 몰아넣고 수십억의 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다던 바로 그 원수 같은 놈이었습니다. 태성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조심스럽게 수진이 깰세라 숨을 죽이고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팝업 메시지 내용은 그의 이성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 회사 자금 빼돌린 거 세탁 다 끝났다. 늙은이는 처리했어? 태성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잠금을 풀었습니다. 다행히 평소 알고 있던 수진의 비밀번호 그대로였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고 스크롤을 위로 올린 태성의 눈앞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수진과 김이사가 지난 1년간 어떻게 태성을 속이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도를 낸 후 빚을 모두 태성에게 떠넘기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길바닥에 버리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시나리오까지 조롱하듯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멍청한 내 남편 딸내미 들먹이면 꼼짝도 못해. 오늘 밤 안에 늙은이 치워버리라고 할게. 태성은 위액이 울컥 넘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지키겠다고 천륜을 저버리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모든 것이 옆에 누워 새근새근 잠든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철저한 노름이었다니. 태성은 분노와 배신감에 이빨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을 느꼈습니다. 당장 저 여자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머릿속을 강타한 것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태성은 발작하듯 차 문을 박차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우산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거센 폭우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끄러운 아스팔트 바닥을 차고 나가며 불과 10분 전 아버지를 앉혀두었던 화장실 앞 벤치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발 그 자리에 계셔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태성은 속으로 수천 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벤치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빗물만 무심하게 고여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아버지, 영식씨, 아버지 어디 있어요? 태성은 텅 빈 휴게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닫혀있는 식당가 문을 두드려보고 남자 화장실 안쪽 칸을 일일이 발로 차며 열어보았습니다.
으슥한 건물 뒤편과 대형 트럭들이 주차된 어두운 주차장 구석까지 뛰어다녔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려 걸음걸이조차 불편한 노인이 이 폭우 속에서 10분 만에 증발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화장실 건물을 돌아 건물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 쪽을 수색하던 태성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커다란 플라스틱 쓰레기통 밖으로 반쯤 걸쳐진 익숙한 물건이 보였습니다. 태성은 홀린 듯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목숨처럼 품고 다니던 낡은 갈색 크로스백이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든 가방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찢은 듯 가방 겉면이 길게 갈라져 있었고 내용물은 모두 사라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아래 바닥에는 방금 전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주었던 호두과자 봉지가 진흙탕 속에 처참하게 짓밟혀 터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하고 사지에 밀어 넣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악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태성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아, 태성은 찢어진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은 처절한 비명이 폭풍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낡은 가방, 그리고 아들이 사준 따뜻한 호두과자를 빼앗기며 아버지는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태성은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10이죠.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납치된 것 같습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절박했습니다. 신고를 마친 태성은 진흙탕에 나뒹구는 찢어진 가방을 품에 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으며 호두과자를 받아들던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막했던 고속도로 휴게소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베테랑 형사 최기철과 대원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최 형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현장을 스캔했습니다. 단순한 치매 노인의 실종이라면 가방이 예리한 흉기에 찢길 이유도 내용물이 깡그리 사라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닥에 짓밟혀 터져 있는 호두과자 봉지 주변에는 미세하게 붉은 핏자국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출이 아닙니다. 명백한 강력 범죄 현장입니다. 최 형사의 묵직한 한마디에 태성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경찰차 소리에 잠이 깬 수진이 우산을 받쳐들고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경찰은 왜 불러? 수진은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최 형사를 향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형사님, 오해십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중증 치매셔서요. 가끔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십니다. 저희가 알아서 찾을 테니 그만 돌아가셔도. 짝!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이 빗소리를 찢었습니다. 태성의 거친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것입니다. 수진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태성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녀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태성이었기에 수진은 뺨을 감싸 쥔 채
경악한 표정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사님, 이 여자가 내 연남이랑 짜고 우리 아버지를 납치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수진의 핸드폰을 꺼내 최 형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수진과 김 이사가 아버지를 처리하겠다고 주고받은 끔찍한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저거 다 조작된 거예요. 제 폰을 해킹한 거라고요. 수진이 바닥에서 발버둥 치며 악을 썼지만 최 형사는 그녀의 흔들리는 동공에서 이미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김 형사, 당장 휴게소 관리인 깨워서 CCTV 통제실로 안내하라고 해. 몇 분 뒤 좁고 퀴퀴한 경비실 안에서 모니터를 확인하던 최 형사와 태성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는 태성이 화장실로 향한 직후 번호판이 청테이프로 가려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추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벤치에 앉아있던 아버지를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버지는 발버둥 치며 끝까지 가방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무자비한 주먹질 몇 번에 결국 짐짝처럼 차 안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참혹한 과정이 겨우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태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저 여자 수갑 채워. 최 형사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찰들이 수진의 양팔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철컥 하는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수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태성을 조종하던 독거미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한편 통제실의 다른 모니터를 샅샅이 뒤지던 다른 형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반장님, 휴게소 빠져나가는 출구 쪽 CCTV에 놈들 차량 번호 일부가 찍혔습니다. 조회해보니 OKM 전방에 있는 부도난 제재소 창고로 향한 것 같습니다. 전 대원 출동해. 태성씨, 타십시오. 최 형사의 외침에 태성은 빗속을 뚫고 경찰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어둠을 찢고 달리는 차 안에서 태성은 두 손을 모아 쥐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가 갑니다. 못난 아들이 데리러 갑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환영이 아른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좁은 비포장도로를 내달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폐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릿한 쇳내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폐창고의 거대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들고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철문을 밀고 안으로 진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빨리 그 손에 쥔 거 안 내놔. 창고 깊은 곳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무언가 둔탁하게 뼈를 때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두 손 머리 위로 올려. 최 형사의 사자후가 창고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일제히 창고 안쪽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쇠파이프를 든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당황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밑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는 태성의 아버지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성은 경찰들을 밀치고 미친 듯이 달려가 아버지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식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퉁퉁 부어올랐고 입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식은 자신의 배 밑에 양손을 단단히 깍지 낀 채 무언가를 결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웅크린 자세를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태성이요. 눈 좀 떠보세요, 제발. 태성의 뜨거운 눈물이 영식의 피 묻은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영식은 퉁퉁 부은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아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도한 듯 피 묻은 입술 사이로 아주 희미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깡패들이 완전히 제압당하고 난 뒤 뒤이어 도착한 경찰차에서 수갑을 찬 수진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현장의 참혹한 광경을 본 수진은 반성은커녕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꼴 좋다. 내가 진작에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아버님. 수진의 눈은 완전히 탐욕에 멀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시아버지를 괴롭힌 진짜 이유. 그것은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기 직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금화해 두었다는 50억 원짜리 무기명 채권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가 항상 품고 다니는 그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혹은 지금 저 피투성이가 된 두 손 안에 그 채권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까짓 종이 쪼가리 하나 지키겠다고 매를 벌어요? 참 눈물겨운 부성애네. 여보, 당신 아버지가 당신 주려고 그 돈을 꽁쳐놓고 안 내놓은 거야. 저 지독한 노인네 징그럽지도 않아? 수진의 악랄한 조롱에 태성은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죽여버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태성아, 쿨럭, 이거.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던 영식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흐리멍덩하고 초점 없던 치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성과 수진을 번갈아 보는 영식의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맹수처럼 매섭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깡패들의 무자비한 폭행 속에서도 끝까지 배 밑에 숨겨 사수했던 손을 천천히 폈습니다. 그의 피투성이가 된 손바닥 위에는 50억짜리 무기명 채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겨진 호두과자 종이봉투였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뭡니까?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자 영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독사 같은 년이 내 회사 팔아넘기고 딴 놈이랑 도망갈 거 애비가 다 녹음해놨다. 저 안에 내 회사 살릴 이중장부랑 증거 다 있어. 순간 창고 안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거짓말. 치매 걸린 미친 노인네가 어떻게 해. 수진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니 이내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영식의 치매 증상은 1년 전 이미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며느리의 끔찍한 불륜과 음모를 엿듣게 된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치명적인 증거를 모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밥을 벽에 바르고 제 옷에 오줌을 싸며 완벽한 중증 치매 노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수진과 김이사가 영식을 바보 취급하며 거리낌 없이 범죄를 모의할 때 그는 주머니 속 녹음기로 그 모든 것을 담았고 김이사의 금고에서 이중장부 USB를 빼돌려 호두과자 봉지 안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노구의 몸으로 모멸감과 멸시를 견디며 홀로 지옥 같은 연극을 해온 아버지의 웅장한 진실 앞에
태성은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요, 우리 아버지 숨을 안 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구급차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은 영식은 그동안 극도의 스트레스로 억눌러왔던 노안과 폭행의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한 움큼의 검붉은 피를 토해내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붉은 선이 위험하게 요동쳤고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습니다. 태성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끔찍한 희생을 치렀는지 깨닫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저 좀 때려주세요. 태성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그때 심정지 직전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영식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무는 아버지의 모습에 구급대원들이 선망이 왔습니다. 환자분 억제해야 합니다. 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진짜 치매와 선망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영식의 손은 무언가를 찾듯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피 묻은 손을 힘겹게 바지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영식의 손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꽉 쥔 주먹 안에는 아까 휴게소에서 태성이 사주었던 진흙탕에 구르고 짓밟혀 심하게 찌그러진 호두과자 한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줘야지. 영식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희미한 바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안 먹고 꽉 쥐고 있었어. 태성아, 먹어라.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기억이 하얗게 지워지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오직 아들에게 호두과자를 먹여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성은 아버지가 건넨 그 찌그러진 호두과자를 받아들고 창자가 모두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찌그러지고 못생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뜨거운 호두과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김이사는 영식이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 덕분에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중장부를 통해 누명을 벗고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병원 공원. 휠체어에 앉은 영식은 이제 정말로 어린아이가 되어 허공을 보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입에 태성이 각 구운 따뜻한 호두과자를 조심스럽게 넣어 주었습니다. 맛있죠, 아버지? 많이 드세요. 이제 제가 매일매일 사드릴게요. 태성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태성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휠체어를 미는 태성의 등 뒤로 쏟아지는 봄볕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폭풍우는 끝났고 그들이 맞잡은 두 손에는 영원히 변치 않을 가족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